아줌마, 저 그동안 남편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보냈어요. 제가 보내준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었냐고요. 뭐라고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다고요? 그 이야긴 난생 처음 듣는 소리네요. 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왔으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부족한 형편이지만 다달이 100만 원 이상씩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빚을 갚아가면서 말이에요. 식당에 자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거길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한 거였어요. 얼마 전 아들 생일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빚쟁이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선물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들 생일을 챙기지 못한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이제 빚도 얼마 안 남았고 장사도 잘 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버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안양에 혼자 살고 있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저 자신이 겪어온 힘든 세월을 꺼내놓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저와 남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평범하지만 아들 키우는 재미와 남편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죠.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려는 사람이었기에 전 늘 그가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꾸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을 흐리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더군요.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아파트 관리비를 내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는데 그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그 돈 당장 내기 힘들 것 같다라고 말하더군요. 그제서야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작은 내기를 하다 시작된 도박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그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을 잃으면 찾으려고 또 도박을 하고 결국 모아둔 적금을 깨고 소중하게 아끼던 집안 물건까지 하나둘 팔게 되면서 점점 가족의 평화는 깨져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어느 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도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저 잠시 머리를 식히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날이 바뀌어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제 아들이 또다시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죠. 그 순간 저는 다시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반복해서 걸어온 이 길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들을 지키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도박이 가져온 파멸과 그 뒤에 남겨진 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구나. 일은 괜찮니? 회사 생활이 좀 고돼서요. 끝나고 친구들이랑 간단히 한잔하느라 늦었어요. 저는 아들의 차림새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입었던 옷과는 다른 비싸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 옷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네. 예전엔 아끼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씀씀이가 커졌니? 아, 이거요?
친구들이랑 만나려면 좀 신경 써야죠. 뭐,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해야 일도 잘하고 그래요. 엄마, 괜한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도 과하게 쓰지 말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밤 12시 전에는 들어와야지. 알겠어요, 엄마.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젊을 때 한 번쯤은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불안이 밀려왔지만 그저 젊은 날의 방황일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불안이 커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묻고 싶은 말들이 떠올랐지만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저는 매번 같은 잔소리를 했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일찍 좀 들어와라, 씀씀이를 줄여라 라는 말을 매번 반복했지만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술도 사야 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하는 모습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처음에는 큰 금액도 아니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젊었을 적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옷을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가 손에 걸리더군요. 꺼내보니 낯선 도박 사이트 전단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초보 환영, 당일 고수익 같은 문구들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불안감이 사실이 될까 두려웠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묵묵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자 저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지금요? 엄마, 저 오늘 좀 피곤한데 무슨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 할 말이 있으니까 앉아봐. 아들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고 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내 옷에서 이걸 발견했어. 구겨진 도박 사이트 전단지를 보여주자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어색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친구들이랑 우연히 받은 거예요. 장난삼아 받아둔 거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엄마. 저는 아들을 마주 앉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에야 말을 꺼낼 수 있었죠. 그냥 우연히 받은 거라긴.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지고 씀씀이도 커졌고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잖니.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상처가 될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냥 재미로 동네 사람들과 화투를 시작했었단다. 그러다 돈을 몇 번 잃더니 적금을 깨고 집안 물건까지 하나둘씩 내다 팔기 시작했어. 결국 점점 큰 빚에 쫓기게 되었고 어느 날 밤중에는 어린 너를 두고 이 집을 떠나버렸단다. 엄마, 저는 아버지랑 달라요. 그냥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결국 모든 걸 탕진하게 됐지. 그래도 저는 정말 달라요. 언제든지 바로 끊을 수 있다고요. 믿어보시라고요. 내 아버지도 똑같이 그랬어. 자신 있다고 했어. 하지만 결국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기억하잖니? 엄마,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한다니까요. 괜히 저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굴지 말아요. 진짜 별일 없어요. 내가 아버지처럼 될까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겠니? 아버지도 이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났단다. 제발 부탁이다. 너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다오. 이 길을 멈춰줬으면 해. 엄마,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마 제 두 눈에는 절망이 가득 담겼을 겁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결국 눈물을 훔치고 말았어요. 아들은 제 눈물을 외면하듯 고개를 돌리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깊이 도박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만 원,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도박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제 카드와 휴대전화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고지서로 받았는데 제가 모르는 고액 결제 항목들이 잔뜩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금액은 하루에 수만 원, 어떤 날은 수십만 원씩 올라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결제 내역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이 내가 아닌 아들의 도박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들이 빠져있던 온라인 도박이 어떤 방식인지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건 마치 카지노 슬롯처럼 눈앞에서 돈이 빠르게 증발하는 방식이더군요.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 다시 돈을 넣고 또다시 잃고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결국 모든 돈을 쏟아붓게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아들은 그 위험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 카드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도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하고 간절히 타일렀죠.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엄마, 다들 이렇게 즐기면서 산다니까요. 별일 아니에요 라며 제 말을 흘려버리더군요. 제 말을 듣는 아들의 눈빛에는 이미 도박에 중독된 사람의 허망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도박의 유혹에서 돌아서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망감과 무력감에 짓눌려 한숨조차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도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집안으로 빚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쌓여가는 독촉장들을 손에 쥔 채로 저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이 무언가를 정리하며 짐을 싸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독촉장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내 도박 때문에 이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평생 지켜온 이 집인데. 엄마,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집 정리하세요. 그럼 너는 내가 저지른 일인데 이렇게 외면하고 떠나겠다는 거야? 엄마, 솔직히 나도 이제 감당 못해요. 도박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아버지와 똑같아요. 이제 됐죠? 이제부터 그냥 나 혼자 있을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니? 너 때문에 쌓인 이 빚더미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아들은 저를 외면한 채 짐을 들고 말했습니다. 빚을 남긴 건 미안해요. 그래서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아들은 어디로 간다고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요? 마치 남편이 떠났던 그날처럼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그저 짐을 싸더니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죠. 아무런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똑같이 떠나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왜 아들마저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든 집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간절히 도움을 구했죠. 생계를 위해 고된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고 몸은 점점 피폐해졌지만 나는 온갖 일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일터에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만은 언젠가 돌아와 새 삶을 시작하리라는 희망이었죠. 저는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일손을 놓을 수 없었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만해요. 나 하나 견디면 우리 집 지킬 수 있는데 그깟 힘든 게 뭐 대수겠어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그놈의 도박이 뭔지.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 한 번 없으니 가끔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그 아이 엄마인걸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들에게 전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죠. 저는 피곤한 손을 주물거리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고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저를 걱정하며 그만 마음을 놓으세요라고 했지만 아들에 대한 마음만큼은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아들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인지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김새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목소리마저 달랐다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들은 뭔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의 눈빛, 그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생전 처음 보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아빠 옆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서 있었는데 마치 혼자 세상에 던져진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니? 아내가 떠났어요. 그랬구나. 저는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에 빠져 살아온 지난 세월에 아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아들은 무거운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있던 아이는 낯선 저와 아들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손주겠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는 여전히 우리 둘을 불안하게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가, 내가 너 할머니야. 이제부터는 여기서 편히 지내렴. 그렇게 아들과 손주 한결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인지
아들은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었지만 며칠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하루는 일용직 일을 구해 간신히 하루를 버티고 돌아왔는데 피곤에 찌든 얼굴로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봤지만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손주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곳저곳 일자리를 전전하다 얼마 안 가 포기하곤 했어요. 그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비록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책임함에 제 가슴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한결이는 아빠가 일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마다 불안한 눈으로 아빠를 지켜보았고 마치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도 역시 아들이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자 손주는 슬며시 눈치를 보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거실에 앉자 한결이는 조심스럽게 제게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런 손주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자꾸 일을 안 해요? 아빠가 집을 나가면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조금 무서워요. 아빠가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란다. 많이 지쳐 있는 거야. 내가 옆에서 응원해주면 힘낼 수 있을 거야. 할머니, 아빠도 나처럼 많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많이 속상할 거야.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거란다. 우리 둘이서 같이 아빠를 응원해주자. 네, 할머니. 저도 아빠가 힘내면 좋겠어요. 저는 한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듯 저에게 기대어 편안하게 앉았고 저는 손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그날은 손주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평소보다 이른 오후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해가 지고 늦게야 들어오던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두 손에 작은 로봇 장난감과 손바닥만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들어서는 겁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이 녀석이 웬일로 이런 준비까지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모습만 봐왔던 터라 저도 모르게 의아함이 먼저 앞섰던 거죠. 하지만 자식이란 게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 한켠에선 여전히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선물을 본 한결이는 눈이 반짝이며 손뼉을 치고는 아빠 고마워 하고 외쳤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서둘러 마트를 다녀오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들과 손주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목살을 넉넉히 사와 정성껏 구웠고 집에 있는 재료로 푸짐한 게 반찬을 만들어 상에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니 저도 입가에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돼지고기 목살, 노릇하게 구운 김치, 손주가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까지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술병을 꺼내며 웃었어요. 엄마, 오늘은 저희도 한잔하죠 라고 말하며 잔을 따르더군요. 나는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제가 케이크에 촛불을 켜자 손주는 두 손을 모으며 소원을 빌더니 아빠와 함께 해맑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너무도 오랜만이라 그저 서로 마주보며 가슴 깊이 이 순간을 간직하듯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는 로봇 장난감을 자랑하며 이것저것 보여주고 아들은 장난감을 함께 움직이며 그저 행복하게 웃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고 제 마음은 잠시나마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에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집안도 조금씩 쓸쓸함이 배어들었습니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아들의 표정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죠. 저는 여느 때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남편이 사망했다는 부고였습니다. 남편과는 오랜 시간 연락을 끊은 채 지냈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무시해 버리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와 그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혼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남편의 마지막 거처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음습한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고요한 정막 속에서 남편의 쓸쓸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쌓인 먼지들, 낡고 해진 이불, 창문조차 잘 없는 그 작은 방에서 그는 결핵으로 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 지하방에서 떠나버린 거구나.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름하고 쓸쓸한 방 한구석에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페이지마다 도박을 끊지 못한 후회와 그로 인해 가족에게 남긴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남편의 글씨로 적힌 그 문장들은 마치 절박하게 마음을 쏟아낸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남편이 이 후회 속에 갇혀 홀로 고통받다 삶을 마감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길을 찾지 못한 채 남겨진 그 고독과 미안함이 방 안가득 남아있는 듯했죠. 당신 그렇게 후회했으면서도 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왜? 저는 일기장을 꼭 쥐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과거의 남편과 지금의 아들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잡함과 고통이 밀려와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우리 아들도 당신처럼 같은 고통 속에 갇혀 있어. 왜 이렇게까지 똑같이 닮아가는 걸까? 당신도 아들도 이 상처가 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며칠 뒤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소지품 중에서 통장과 도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남긴 게 있다니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들도 처음에는 덤덤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궁금했던지 경찰서에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에게 손주를 잠시 부탁드리고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후 아들과 함께 계좌 내역을 확인했을 때 뜻밖에도 잔액은 5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탕진했으리라 생각했기에 예상치 못한 금액에 저도 순간 놀랐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멍한 채로 뒤를 돌아보니 아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돈이 아들에게 또 다른 유혹이 되는 건 아닐지, 이 돈으로 인해 다시 우리 가족이 흔들리게 될까 두려운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가에 깊이 잠긴 듯 말을 잃었지만 그 미묘한 눈빛이 제게는 묘하게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이후 아들은 평소와는 달리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도 긴장한 채 뒤척이기 일쑤였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옛날 남편이 빚을 피해 밤중에 집을 나가버렸던 기억이 떠올랐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태어난 척했지만 아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죠. 아들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와 마주쳤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뭐 하니? 그냥 좀 생각할 것도 있고 잠이 안 와서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이 번지는 것을 느꼈고 더 묻지 않아도 아들의 마음속에 또다시 어떤 결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조만간 집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걸 저는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결국은 자신이 선택할 길을 가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장과 도장을 눈에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들이 떠난다면 떠나는 대로, 언젠가 돌아와 새 삶을 찾겠다면 돌아오는 대로 모든 걸 운에 맡기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침대에 눕기 전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이 진정 후회 없는 길을 선택하길 조용히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결국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일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도 손주와 함께 장을 보러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집안 공기가 어딘가 허전하고 이상했습니다. 어딘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남편이 남긴 통장과 도장을 넣어둔 서랍장을 열어보았죠. 역시나 통장과 도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가지고 나간 게 분명해 보였고 그제야 아들이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손주가 눈치를 챘는지 슬픈 얼굴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예요? 그러게 할머니도 정말 모르겠다.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아. 손주는 슬픈 얼굴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우리랑 안 살면 그럼 저 혼자 남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한결이. 할머니가 있잖니. 이 할머니가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침묵 속에서 손주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는 손주를 다시 한번 힘껏 끌어안고 가슴속으로 밀려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우리 둘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떠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이던 손주의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복통을 호소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으로 데려갔고 여러 검사를 받은 끝에 받은 진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주가 소아 대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덮여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 저는 병원을 전전하며 손주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행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알려주셔서 간신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서
한결이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겹게 싸우는 손주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제게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곤 했죠. 이 작은 손이 제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이 이어지던 중 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의뢰해 놓았던 흥신소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닿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며느리였기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고민 끝에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손주의 사진과 병원 주소만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마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죠. 처음이라 서로 말문을 열기 힘들었지만 겨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줌마, 정말로 아이가 병원에 있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손주가 소아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돌본 거예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암에 걸리게 하다니. 제대로 돌보셨던 거 맞아요? 처음엔 화가 나기보단 저 자신이 죄책감에 휩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태도가 점점 무례하게 느껴지더군요. 5살짜리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놓고서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이보세요. 5살 된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손주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한 말은 삼가해 주시죠?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잠시 후 병원으로 온 며느리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손주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을 바라보며 저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죠. 문득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며느리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거칠고 틈새가 벌어져 있었어요. 세월이 만든 흔적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고된 일을 겪어온 손길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며느리도 그간 나름대로의 고생을 해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손주의 얼굴을 쓰다듬던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는 아이가 깨지 않게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던 며느리가 마침내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담담한 듯 하지만 분명히 서운함이 깃든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줌마, 저 그동안 남편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보냈어요. 제가 보내준 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건가요? 어떻게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 있었냐고요? 뭐라고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다고요? 그 이야긴 난생 처음 듣는 소리네요. 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돈을 받아왔으면서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부족한 형편이지만 다달이 100만 원 이상씩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빚을 갚아가면서 말이에요. 식당에 자꾸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니까 거길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한 거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한결이 생일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빚쟁이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선물만 보내라고 했어요. 아이 생일을 챙기지 못한 마음이 너무 상했지만 이제 빚도 얼마 안 남았고 장사도 잘 되고 있어서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버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그동안 무슨 상황이었는지 짐작조차 못했어요. 그때 병실에서 엄마 하는 손주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멈추고 서둘러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며느리와 손주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눈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있을 거야. 이제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한결아, 다시는 이런 아픔 겪지 않게 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잠시 후 며느리는 저에게로 와서는 아이를 2달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고 그간 밀려있던 병원비도 모두 정리하고 갔습니다. 자신의 식당 근처에 아이가 치료받을 병원과 함께 지낼 거처를 알아볼 계획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행히도 손주는 치료가 잘 맞아 예후가 좋다는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3년간은 엄격한 식이 조절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을 때 그제서야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인사를 남기고 손주의 손을 꼭 잡고 떠나갔습니다. 한결이는 저를 몇 번이나 안아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었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쌓인 정 때문이겠죠. 그런 손주의 애정 어린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이별의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그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책임감 있게 손주를 데리러 와주었고 이제는 빚도 다 갚았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용히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죠.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간 제가 남긴 문자 메시지들을 보았는지 대강의 상황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더는 따뜻함과 배려로 그를 맞이할 생각이 없었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벙어리라도 됐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답답하게 뭐라도 좀 말 좀 해봐요. 한결이 안 데리고 올 거예요. 이 집 팔았다. 더는 내가 나에게서 가져갈 건 없어. 돈은 이미 다 정리했어. 그간 고생한 며느리와 손주의 치료비 그리고 생활비로 쓰일 거고 내가 그 돈에 손 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미 모든 조치를 해 두었으니까. 뭐요? 이 집을 팔았다고? 엄마, 미쳤어요. 이 집이 내 전부인데 나한테 남은 것도 이 집 하나뿐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들이 쏟아내는 폭언을 들으면서 이 집이 왜 너 집이냐 하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꾹 참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일기장과 손주가 남긴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대체 이걸로 뭘 하라는 건데요? 엄마! 답답하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고요? 아들의 반응에 불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 감정을 삼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 집을 나선 저는 근처 편의점 박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쓴 뒤
서서히 해가 저물 무렵에야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방 안에서 훌쩍이는 아들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늘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쓰레기통 안에는 몇백만 원은 됨직한 5만 원권 지폐들이 찢겨져 버려져 있었죠. 그리고 제가 건넸던 남편의 일기장과 손주가 남긴 편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그 둘을 챙겨서 떠난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오랜 고통과 인연의 마침표가 찍힌 듯한 느낌이었죠. 그와 동시에 답답하면서도 시원한 듯한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편을 울렁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서 저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7년 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제 일상은 아주 평범하고도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번씩 며느리의 식당에 들러 밥도 먹고 손주도 봅니다. 때로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기도 하죠. 한결이는 무척 공부를 잘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반에서 2등을 해오더니 이번에는 학원에서 월반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 며느리의 식당 일을 도울 때면 손주는 무거운 짐이라도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아들을 키울 때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이라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애틋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접근금지 신청을 한 뒤 한동안은 난리를 치더니 이내 그 사실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지금은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가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시지만 보내오곤 하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메시지 속에는 이제 도박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과 손주의 편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며느리의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유흥가에 다시 도박 사이트 전단지가 많이 보이더군요. 불황이 닥치면 이런 전단지가 어김없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저는 그 끝을 2번이나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도박이 남긴 상처와 고통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지금 조금이라도 손을 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멈출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제 아들처럼 돌아설 계기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